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3일 목요일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오늘 한번 역전의 용사들 한번 정말 역 앞에서 뭉쳐가지고 한번 신나게 해봅시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정의로운 여성이 아름답다! 세상을 뒤집겠습니다. 세상을 역전. 김종국 교수님 왜 이래 다들 이거 적응이 안 적응이 돼. 안 돼. 아니 오실 때만 적응 잘 안 돼. 우리는 뭐 시스템도 없고. 자, 인사부터 각자 하겠습니다. 전기현 평론가, 김종욱 박사님, 권대희 스픽스 미디어 본부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왜 이렇게 가열차게 오바해서 하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박사님 한번 해주십시오. 가열찬 학교 때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아, 예, 뭐, 가열차게. 아마도 25일 날 네. 저희 서울역에서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네. 최수근 해병 특검법 통과를 요청하는데 아마 오늘이 그 전에 그것을 예열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막 열심히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좀 저한테 미리 좀 말씀을 좀 하시고 좀 할 때는 좀 잘 모르겠으니까 이 맥락을. 생방송이기 때문에 즉석에서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전에 짜고 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냥 느낌대로 갑니다. 네, 분위기 안 좋으면 합니다. 아, 두렵습니다 이거. 네, 오늘 그냥 망가져 보겠습니다. 사실은 예. 저희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고 한번 시원하게 욕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이 각오를 가지고 여기 앉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우선 노무현 서거 15주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그때 부엉이 바위에서 그렇게 되셨을 때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정말 검찰개혁만은 내가 무조건 이뤄내리라 화내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정신 얘기하면서 검사와의 대화를 했던 그 노무현 깔보고 대통령을 함부로 비아냥거리고 엘리트 정신에 쩔어가지고 잘난 척하던 그 검사들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랬었는데요. 그 검사들이 지금 실권을 잡고 지금 대통령과 함께 정말 아삼육이 되어서 또 역시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어 버렸던 이 현실이 참 아이러니하고 어이가 없다. 솔직히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많은 방송에서 그때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했던 당시 분위기가 어땠나, 그때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대통령이 대들고 마치 무슨 결기가 있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냐, 고졸 출신의 대통령을 무시하던 그 검사들이 지금은 왜 이 대통령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냐, 이 얘기 많이 여기저기서 오늘 나왔거든요. 근데 진짜 대답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자, 전기현 평론가님, 그때 그 검사들 잘난 척하고 자기네들 마치 뭔가 엄청나게 우수하고 똑똑한 사람인 양 하더니 왜 지금 이 모양의 꼴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절대 다수가 그 당시 검사와의 대화 기억하실 겁니다. 결기 있게 대통령 앞에서 할 말 한다. 대통령은 왜 청탁했습니까? 이런 말 할 때 한편으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아, 이게 이제 검찰이 정책 중립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죠. 네. 세월이 15년이 지났습니다. 아니죠. 당시의 대화까지 생각하면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근데 정치 분야, 그리고 검찰, 이쪽은 아예 엉망진창 후진국, 그리고 전근대적 상황을 만들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대답 좀 해보십시오. 대한민국 검사 여러분, 대한민국 검사 출신 법조인 여러분, 대답 좀 해보십시오.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떤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나와서 똑똑하게 얘기 좀 해보십시오. 검사들이 잘하고 있다고요?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할 말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국가의 법을, 그리고 국민을 가장 평등하고 가장 정말로 법의 취지에 맞게 이끌어간다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년을 맞아서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들에게 욕을 쌍바가지로 얻어먹어야 한다. 쌍바가지로 얻어먹어야 하고 이것은 모든 국민이 기억하면서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개혁, 아니 검찰이라는 존재가 나라를 갉아먹는 집단으로 지금 되어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혁파해야 될지 그대로 똑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5주년 정말로 추모해야 할 것도 있지만 욕해야 될 것도 많다.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안 바뀌는 겁니까 도대체가? 나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너무 선진적으로, 너무 양심적으로, 너무 민주적으로 하다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인기가 사실 되게 없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언론하고 타협을 안 해서, 검사들하고 타협을 안 해서 사실 이제 기득권들이 싸잡아서 이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너무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만 앞서야 되는데 두 발 앞서가서 선진적으로 본인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안타깝게도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의롭고 정의로운 네.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권력을 가졌으니 네. 특정한 국가기관의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에게 선의의 마음으로 당신이 국가의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검찰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국민을 위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하면 먹힐 줄 알았죠. 근데 이들의 속성은, 이들의 DNA는 그게 아니었죠. 네. 대통령이 암만 그렇게 하더라도 당신은 5년짜리로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조직 DNA대로 움직인다 네. 라고 하는 자기 조직만의 이런 독특한 색깔 아니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전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세상을 좌우하는 공룡으로 괴물로 바뀌어버렸죠. 그걸 이제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편을, 그러니까 좀 약간 너무 객관적으로 너무 공사를 구분하지 말고 우리 대통령처럼 나에게 이득되는 거는 조금 끌어당겨가지고 내 편 좀 잘해주고 남의 편은 조금 홀대하고 내 사람들한테 좀 챙겨주고 이러면은 충성파가 늘어나고 나에게 좋은 말 해주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잘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볼 때는 너무 칼자루를 많이 준 게 문제였죠. 저쪽에게. 아, 그렇죠. 검찰.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확히 설명했잖아요. 하이에나 때라고. 권력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과거에는 공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념몰이하면서 권력과 유착돼가지고 자기들의 권한들을 최대한 챙겼다면 그게 특수부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재생을 하는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수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지들 네. 마음대로 하는 건데 네. 그걸 이제 정치권이 뺏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필요할 때는 그걸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네. 그걸 활용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검찰이 가장 무지막지한 나쁜 인간들이고 하이에나 같은 종자들이지만 네. 이들을 또 활용했던 정치권 스스로도 엄청나게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저희 검찰 자체가 그렇게 무소불위한 권력, 권한 자체를 갖지 말게 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측면들이 꽤 있는 것이 문제인 거고요. 가슴 아픈 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지금 권력의 핵심부에 좀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러니해요. 말도 안 되는 사태들은 전부 다 공모한 거다. 정치권과 검찰이 공모해서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 한 번은 정확하게 딱 고르디우스 매듭처럼 끊어버리지 않으면 전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봐요. 예전 같으면 이 정도 비판받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죠. 미안해서 숨기라도 하죠. 이제 고개 뻣뻣하게 더 쳐들고 국민들 앞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새빨간 네. 거짓말을 정말로 밤낮으로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소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미안한 생각이라도 해야 되지. 법의 형평, 공평 그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니 하고 싶은 대로 잡아넣을 놈 다 잡아넣고 간다고 보이고 그리고 잡혀가는 사람마다 다 억울하다고 하면 스스로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문제, 윤석열 대통령 문제, 주변 인물들과 관련된 수없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안 한다.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해서 다 봐주고 나머지는 걸리는 것마다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 네. 어떤 국민이 그 검찰을 믿습니까? 만약에 자 권력기관이라고 하면 국정원, 경찰, 그 다음에 국세청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이 세금을 매기는데 지 마음대로 매겨요. 네. 지가 좋은 놈 안 거두고 싫어하는 놈 세금 잔뜩 걷어서 망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국가가 어떻게 됩니까? 왜 그렇게 하는 국세청도 그렇게 그러면 하면 되고 경찰도 수사를 지 마음대로 편파적으로 다 하면 됩니까? 네. 국가기관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왜 검찰은 그렇게 하는데 이대로 두고 있냐고요? 왜 국회는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검찰이 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제재하고 그리고 통제하고 그리고 지금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것이 갖고 있는 정말로 큰 국가적 폐해를 반드시 22대 국회에서는 해결해야 한다. 네. 제도적으로 이 말씀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데요. 여야 모두 노무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조금 달랐습니다. 권본부장님, 각각 어떻게 달랐습니까? 일단은 그 뭐 오늘 추도식에 여야 지금 뭐 어떤 정당 대표들 모두 총출동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네. 황우엽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 분야에서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강조했고 타협의 정치를 늘 강하게 주장했다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저희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이 꿈꿨던 정치를 함께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가만히 들어보면 합의를 명목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는 방치다, 정상이 아니다라고 어떤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것 또한 비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또 반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과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존중되는 나라다. 정당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여야 어떤 지금 현재 지도부에서 나온 이야기보다 조국 대표의 이야기가 굉장히 지금 SNS에서 올라온 메시지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바로 검찰을 겨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함축해서는 20년 전에 노무현이 받은 표적과 편파 수사는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자세히 말씀드리면 검사들은 개혁에 저항을 했고 비아냥되고 조롱했다. 수사로 보복했다. 당시 대통령을 윽박지르던 검사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그 검사들이 손뼉치던 검사들 집단 사표 제출 운운하던 검사들 살아있는 수사라고 했던 그 찬양하던 검사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은 이거 같습니다. 검찰과 언론에 의해서 조리돌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내가 알고 네, 있다. 그래서 더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사실은 검찰과 언론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논두렁식의 그 언론, 그 이인규 씨 때문에 있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서 이 유언비어에 난도질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끔찍한 모욕감과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처지를 지금 이제 좀 빗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그게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 한심스럽다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국회 구성할 때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네. 변호사 출신, 기자 출신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다음에 언론이 가지고 있는 권력들을 정치권과 같이 이 공모하고 공생하고 모의 모략하면서 자기들의 힘을 키워왔고 그런 힘을 통해서 공천받고 공천받아서 국회에 들어오고 또 다시 또 뒤에 봐주고 이런 계속적인 아주 악순환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길을 걸으면 훨씬 더 많은 권력과 훨씬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조국 당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좀 매듭을 짓자는 거죠. 매듭을 짓지 않으면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네. 말만 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이 얘기 자체도 매우 예를 들면 정략적인 발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천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너무 놀라운 건 아니 검찰총장이 대통령 인사, 그 검찰 인사에 대해서 7초간 침묵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검사라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 하나 사표를 내거나 비판하는 사람도 없어요. 네. 옛날에 소위 지금에 있는 야권이 인사 한번 하면 검사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매우 이념적으로 보수 편향화되어 있다는 것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보수 정부 시절에는 훨씬 더 많은 이익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그냥 명징히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권한 자체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없애지 않고는 저는 검언유착은 또 여의도와 결합된다. 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빨리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우엽 비대위원장이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배워서 이제 야당이 이렇게 좀 하자, 국회가 이렇게 좀 하자고 얘기한 거
어떻습니까? 좀 우습지 않아요? 통합과 상생의 정치는 누가 해야 됩니까? 야당이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하라고 협치하라 그만큼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은 본인 문제되니까 또 특검 거부하면서 국회를 정말로 원래 갖고 있는 국회의 권능과 기능조차도 파괴하게 있는데 무슨 협치와 상생의 정치는 합니까? 네. 내가 황우여 비대위원장께 내가 질문을 던져보면 이분은 지금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죽음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의혹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나와서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 지금 검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상병과 관련돼서 어떤 개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거짓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오히려 수사를 특검을 하든 어떻게 하든 결과가 빤히 나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대표로서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싹둑 잘라가지고 통합과 상생의 정치 누구 때문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와서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얘기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실은 통합과 상생을 안 하면서 그거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좀 황당무계한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그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관련해서 좀 상징적인 행동을 사실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조국 혁신당 대표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재로 불러서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좀 정확히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조국 대표하고 연대해서 성과를 빨리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지금 약간 이제 친문하고 또 민주당이 조금 갈등을 겪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좀 봉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좀 보였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행보를 봐야 됩니까? 저는 되게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그다음에 말씀하신 제1야당의 당대표, 그다음에 조국 대표, 김경수라고 얘기하는 그 노무현과 문재인을 이었던 네. 최측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또 경남지사까지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특검연대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소위 소수의 여당을 제외하고 다수의 국민과 야당이 결집하는 특검연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2년 동안 그 꼼수 부리고 대통령 권한 가지고 거부권 막 이런 식의 남발을 통해서 자기 권한을 유지해 왔었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보였던 여론이거든요. 네. 여론에서 90% 이상의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하고 박근혜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국민의힘 내부가 막 분열되면서 날아가는 상황이잖아요. 전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특검연대, 그다음에 반윤연대라는 큰 틀을 통해서 국민 여론과 함께 감으로써 이 복정, 악정을 무너뜨리는 것, 뭐 본인 입으로 그런 얘기 할 수 없겠습니다만 네. 저는 그 정도의 아주 강력한 좀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4명을 굳이 서지에 불러서 얘기를 네. 했을 때는 저는 그 정도의 큰 의미를 담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오늘 15주기부터 시작을 해서 25일, 28일로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그 2008년도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퇴임하신 이후에 4월 2일 날 가서 뵈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지배자들의 자유는 규제되고 규율돼야 된다. 지배자들의 자유. 네, 그러니까 시민들의 자유는 확장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검찰, 지배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유가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규율이 안 되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소위 뭐 조국 당대표 뭐 본인과 가족들도 있겠습니다만 최수근 해병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국민들이 소위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노무현 정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특검연대 그리고 더 크게는 반윤연대를 통해서 제가 빨리 폭정에서 벗어나야죠 국민들이. 자,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가 사실은 이제 영국 유학 가 있다가 들어왔는데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나 연말에는 완전히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 봐요? 본인은 이제 피선거권이 지금 이제 없지 없죠. 않습니까? 출마할 수 없지만 돌아와서 뭐 원래 연말 돌아오기로 했으니까 이제 역할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야권 연대가 더 강화돼야 한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저 얘기는
저희 해석으로는 이렇습니다. 이제 전면전의 상황이 온 것이고 그 전면전은 대우가 흩어지면 안 된다. 전면전의 목표가 뭐냐? 탄핵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내포돼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누구든지 반윤석열 전선에 서서 탄핵까지 이끌고 갈 수 있는 모든 세력이 함께 손을 잡고 가야 된다. 네. 이런 부분에서 원래 뿌리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했다.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면 흔들리지 말고 한 길로 가라.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의미 있게 본 것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확고한 지지 또는 믿음, 이것이 이번 성과로 총선의 결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의 대표이지만 한국 정치판을 이끌어가는 위치에서 이번에 탄핵 국면을 주도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까지 담겨 있다고 보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민주당 내부도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있을 집회에 엄청나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갈 것인데 그것도 제가 오늘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몇 명쯤 나갈 것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그만큼 지금 강력하게 반윤석열 전선의 최종 목적지는 탄핵이다라는 것들로 진행되고 있음. 그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분들을 모아놓고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진짜 제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한 게 솔직히 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수사했던 사람이 바로 대검 중수 1과장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제일 싫어했었던 거 아니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 자리에 앉힌 사람이다라는 사실 평가를 우리가 냉정하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 당시에 그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아니겠습니까? 조국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배우자 방탄 인사를 하고 찐년을 발탁하는데 검찰 게시판에 왜 조용하냐.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다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데 부역한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지금 하는 게 사실 저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제가 볼 때 이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저 시대적 한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한계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랑 싸움을 해. 근데 그 검사가 과거에 뭘 했건 상관없이 그 당대 박근혜랑 싸우는 강골 검사라고 얘기하니까 또 엄청나게 열광을 했던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다음에 적폐청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냥 칼을 마구잡이로 눌렀었잖아요. 네. 그런데 또 뭐 문재인 정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또 열광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자기에게 쓰이기 좋은 칼자루라고 생각이 들면 그 칼자루가 과거에 거기에 피가 묻혀졌건 뭐가 묻혀졌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칼자루 자체들을 마구 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칼자루가 어떤 색깔인지 어떤 과거 역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은 매우 중요한 건데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고 나서 그런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또 칼을 맞으니까 그 칼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당한 입장에서야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본인의 잘못이 있고 그러니까 긍부정이 있다면 좀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사과한 이후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순간만큼은 시대적 한계들 자체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런 시대적 한계 속에서 윤석열 같은 인물들이 다시 등장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선택받게 만들어냈던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는 이런 말로 되게 중요합니다만 또 이런 말 이전에 스스로 그런 부분을 했던 잘못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후대에 알려야죠.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저희들이 좀 보니까 좀 되게 좀 야박한 것 같아요. 2년 전 오늘 그 보도 나온 거 보면요. 그 한동훈 법무장관 그 취임 직후 당연히 고위 검찰 간부 인사들 주 기관장 승진된 임명된 간부들이 아침 출근길에 했던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이원석, 송경호입니다. 당시 이원석 차장 검사가 앞으로 소감에 대해서 묻자 사건마다 성실하게 전력을 다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것만이 국민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고요. 송경호 지검장은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검사 출신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들이 좌천 승진을 한 거지 않습니까? 최근에. 검사 출신 대통령 포함해서 이들은 하나같이 들어올 때와 다르고 나올 때 참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는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거짓말인지 아닌지 본인이 구분 못할 수도 있고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결국 거짓말이 됐는데 인정 안 하고 그냥 숨어버리는 수도 있고 저는 정치권이 지금까지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고 있는 검찰 조직의 실체에 대해서 네. 충분히 알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기소권이 어떤 정도의 힘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들이 정치권 주변에서 생존은 했지만 정치권을 뛰어넘어서 국가를 지배할 정도의 위치까지 갈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세상이 펼쳐졌죠.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정권에서도 하지 않은 방식으로 검찰 조직을 완벽하게 장악해서 네. 검찰을 통한 국가 통제 그리고 국민 통제를 하기 시작했죠. 이것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는 왜 이것을 막지 못했느냐 정치권이 이것은 지나온 과거에 대한 반성이고요. 현재 제가 장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네. 이런 상황이 잘못된 걸 알고 있는 보수 세력 그리고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특정인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이 상황은 보수와 진보만의 문제입니까? 네. 자기 정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정권 바뀌면 검찰 동원해서 아무나 기소하고 아무나 수사해서 집어넣어도 되느냐? 그거 아닐 거 아닙니까? 네. 양심의 목소리가 한마디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대로 쳐다보고 있는 이 현실이 더 개탄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 100만 밀란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이게 문성근 배우가 이제 제안해가지고 했던 운동인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제 이어졌잖아요. 정권이 뒤집어진 거죠. 사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으로 넘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서 그 넘어갈 때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 100만 명의 이 민간인들이 이 야권 연대해서 제발 좀 이런 잘못된 정치 못하도록 우리가 한번 막아보자라고 했을 때 사실 대구 쪽에서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이 정계현 대표 아닙니까? 제가 100만 밀란 운동할 때 그 뒤에 혁신과 통합 이런 거 할 때 제가 그러니까 열심히 한 주도했죠. 걸로. 예. 네, 주도적으로 했던 뭐 것 같은데. 그때는 참고로 기자는 아니었습니다. 바깥에 나와가지고 그런 운동을 했죠. 예. 네, 그때 하고 그때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때 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그때 그렇게 열심히 정말 내가 한번 이거 바꿔보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바뀌었습니까? 잘 됐습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리석었고요. 어리석었어요? 아니 낭만적으로 그렇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아. 그러나 엄연한 현실은 그런 우리의 주장과 구호가 맞았지만 네. 세상에서 반응하는 방식은 저런 것들이 그냥 뭐 헛소리하고 있네 이런 직업을 받았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의정활동을 했거든요. 부딪히면서 싸우면서도 설득하면 이런 검찰 조직이 기득권이 해체될 줄 알았죠. 정말로 세상을 낭만적으로 본 것이죠. 지금 나이 들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한 14, 15년 지났지 않습니까? 네. 야, 그때 더 지혜롭고 똑똑했어야 하는데, 그때 제도를 바꿨어야 하는데, 그래서 요즘 놀라는 것은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미 10년 전부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수도 없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왜 이러느냐. 그래도 국가기관으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심지어 민주당 쪽에서도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것은 검찰을 봐주자는 이런 게 아니라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독립성을 정치가 제도로서 너무 규율과 규제를 많이 하면 이것이 오히려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된다. 이런 것도 지금 생각하면 다 낭만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본질이 뭔지 알고 권력을 잡고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운동했던 사람은 너무 낭만적이었고 현실 정치인들은 그래도 권한이 있으니까 설득할 수 있다고 착각했고 그런데 당해보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지. 그런데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죽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제도를 바꿔야 한다. 얼마 전까지 제가 이런 이야기 듣기도 하고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괜찮은 검사들 있지 않느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썩었기 때문에 그 부위가 워낙 깊고 넓기 때문에요. 전체 검찰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는 반드시 수사와 기소에 대한 것은 분리하고 정리해야 한다. 네. 그래서 다수 검사가 괜찮기 때문에
그래도 전체를 욕되게 하지 마라 이런 말도 지금 필요 없다는. 아무도 저항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는데요. 아무도 비판 안 하는데요. 다 거기에 힘이 없어서 수그리고 가든 아니면 말하고 싶지만 형편이 안 돼서 말을 못하건 그냥 다 따라가잖아요. 거짓과 위선과 허위에 따라가는 그 조직을 네. 그 사람이 양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당장 갈아엎어야 되죠. 그러니까 양윤선님께서 전기현 대표님 보수 진보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이러셨는데 이러다가 잡혀갈 수도 있겠죠. 잡혀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은 맨날 이런 목소리를 내긴 하는데 문제는 내기만 한다는 거죠. 되게 순진해요. 갑자기 웬? 되게 좋은 말 많이 하고 되게 사고방식이 올바른 사람인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올바라 진짜로 바른 사람이에요. 바른 사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바른 마음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됐느냐. 난 아니라고 본다고요. 제가 미안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안 지금은 되더라고요. 제도를 바꿔내야 안 된다고요. 이제 말로는 안 돼요. 내가 미안한데 나보고 순진하다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 더 순진한 게 왜 그러냐면 권력을 진 사람들은 권력을 내려놓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쓰지 못한 사람이 제일 바보. 난 그 사람이 바로 노무현과 문재인이 제일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그나마 권력을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그래서 나쁘게 안 썼던 사람이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권력을 쥐니까 그냥 아주 있는 거 없는 거 다 쥐어짜가지고 정말로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는 게 바로 지금 현재 대통령인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낭만 얘기하고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걸 제대로 잘 써봐야지 다른 사람도 나와 같겠지 이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지금 바보같이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결국은 또 뺏기고 또 줘버리고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또 어머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됐지? 이러면서 한탄하고 지금 이게 우리 모습이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전 참 답답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왜 권력을 다 나눠줘가지고 나눠주고, 문제가 네. 있었냐고 얘기하면서 자, 탈탈 털어서 저 아주 악랄한 종자들을 갖다가 박살을 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그것이 맞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맞게 활동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활동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갑자기 국민들이 열광해가지고 자칫 또 대통령 뽑아준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0.73%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이 얼마나 진보돼 있냐면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대학 강사인데 강사들도요 인권교육, 젠더교육, 폭력교육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잖아요. 뭐 법원에서 판정을 합니다만 검사는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건데 인권기본도 다 있잖아요. 규칙들도요. 그러면 이런 거 못하면 그러면 이런 거 작사를 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을 왜 뽑은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뽑았어요? 저는 안 뽑았어요. 진짜 왜 그러니까. 뽑으신 분들 왜 뽑으신 거예요? 뭘 기대한 거예요? 저도 안 뽑았어요. 하여튼 안 뽑았는데. 아니 이제 근데 두 가지가 있었죠. 뭐 그 당시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지금이야 다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합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공정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조국 지금 당 대표 문제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중도층 같은 경우가 못 믿겠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또 하나가 이제 문재인 정부를 왜 못 믿었어요? 조국 대표가 뭐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아니요 이제 조국 대표가 했던 행태와 관련해서 네. 그 당시에 있는 국민 중도층들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면 상식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네. 그것을 옹호해주는 모습들 때문에 아. 중도층 여론들이 좀 소위 한쪽으로 갔던 게 사실이고 또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부동산 문제였었죠. 네. 부동산 문제가 터지면서 이제 민생 문제나 공정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중도층들이 상당히 좀 이반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이반한 측면들에 맞게 정책들이나 진정성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2022년 3월 선거까지는 중도층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던 측면들이 꽤 컸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권이 넘어갔던 측면이 있는 건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검찰의 포악성들이 얼마나 포악한지를 알면서 조국 당 대표가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검찰놈들이 탈탈 털었구나 하면 이제 아니까 소위 40, 50대 같은 경우는 대거 비례대표에서 소위 조국 혁신당을 투표했던 측면이 네. 분명히 있는 건데 뭐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대적 한계이긴 합니다. 시대적 한계이긴 하고 해서 더 중요한 더 핵심적인 부분들은 검사에게 그런 권한 자체를 뺏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국회의원 뺏어버려야죠. 기소청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사는 국가수사본부로 하든지 해서
소위 이 한 집단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목도했으니까 그걸 바꿔내야죠 무조건. 아니 근데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 때도 사실은 검찰개혁 하겠다고 너무 권력을 많이 주니까 그런 행동한다 그렇게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도 못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센 권력인지를 우리가 언론하고 검찰 권력이 얼마나 센 것인지를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허술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이 그립이 얼마나 센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근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 할 수가 있을까가 문제가 아니고. 아 그럼 예를 들면 특검 거부권하면 안 되면 안 할 겁니까? 지금까지 못했잖아요. 해야죠. 10번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그건 이제 불가지죠. 안 된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그러면 해야죠.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지배받고 계속 삽니까? 지금 그리고 아니 선출받지 않은 권력한테 지배받고 사는 그러니까 지금 잡혀가야 꼭 지배받는 겁니까? 정신적으로 이미 지배받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매우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잡혀가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법이라는 것이 원래 최소로 행사하도록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최소화해야 된다고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법의 집행은 최소화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법을 지키고 갈 수가 없으니까. 네. 제가 최근에 만난 분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직에 계신 분인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식으로 하면 본인 거 한번 다 틀어볼까? 자, 제가 성당 다니거나 절에 다니거나 교회 다니면 다 기본 영수증 100% 똑같나? 아니, 대한민국 판사 검사 다 공직자인데 본인이 연말정산회 가져오는 서류 있지 않습니까? 네. 100% 검증해가지고 다 따져보면 완벽합니까? 아닙니까? 자, 이거 다 털어서 이걸 그냥 언론에 다 줘서 까발리자 다. 네. 5천만 명 국민 중에서 정말 완벽하게 깨끗해서 맞다는 사람 잘 없을 거다. 자, 그런데 저 사람 지키잖아요. 지금부터 그렇게 털어. 다 털어. 그래서 압수수색 발부해가지고요. 제가 움직였던 모든 동선 그리고 CCTV 다 가져와서 다 보면 자, 횡단보도도 위반도 했을 거고 어디 술 먹다가 끄떡끄떡 이렇게 댕기기도 했을 거고 야, 이 사람 지금 소득조회 다 한번 해봐. 세금 제대로 냈어 안 냈어. 뭐 혹시라도 거래관계 문제가 있어 없어 다 해봐. 이렇게 해서 5천만 국민 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4천만 명쯤은 감옥 가거나 최소한 기소돼야 될걸요. 그래서 최소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이 원래 예방의 목적이 있는 것이 처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처벌을 해야 하지만 법이 있음으로써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하도록 끊임없이 국민들을 계몽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법치가 국가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하는 게 원래 목표였죠. 엉터리로 가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지금 이렇게 하니까 엉터리로 가고 있는 것이니 그들을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법 집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금 정기환 평론가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당시 이명박 정부 때가 왜 검찰 정치검사 전성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당시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 1과장으로 지직할 때 2년 전에 지금 보도됐던 걸 보면 그 노정현 씨 남편 되시는 분이죠. 그 곽상원 변호사가 폭로했던 내용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게 2009년 5월인데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노정현 씨의 불법 송금 사건을 기소했고 그 주변인을 낱낱이 수사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현재 그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데 지금의 모습 여러분 뭐 너무나 지겹게 얘기하고 있지만 본인 김건희 여사 관련한 모든 특검법 그런 것들 다 비호하기 위한 검찰 인사를 단행했고 특검법 무조건 거부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번 토요일 날 민주당 국회의원 다 나가자. 우리 한번 이번에 정말 탄핵 우리 한번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총선 이후에 달라지지 않은 이 대통령실 우리들에게 이중 플레이하고 있는 이 대통령실 우리가 한번 꼰대를 보여주자. 이 마음으로 지금 사실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올 취재 보니까요. 우와, 깜짝 놀랐는데요. 네. 지금까지 그 집회 많이 나가셨잖아요. 네. 국회의원들 많이 나왔을 때 한 20명 나왔습니까? 수명 나온 적이 한 번 정도 엄청 많이 나온 거죠. 자, 이번에는 범야권 이제 7당의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하는 이제 어쨌든 최상병 특검 규탄 집회인데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포함해가지고요 170명 이상 나올 거예요. 아우. 오. 우와 그래 그 정도 나갈 수 있나고 하니까 당연히 나가죠. 한번 지켜보세요. 이번에 이 집회가 광화문에 오후 3시죠. 네. 그렇게 돼 있는 이 집회에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나가는지 서울역 서울역 예. 3시. 깜짝 놀랄 것이다. 나갔습니까 우리 정기현 대표? 저도 지금 이제 우리가 현지에 가서 직접 라이브 중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시간 비워놔야 됩니다. 만약 네.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저한테 노영이 나오냐 물어본 사람도 예.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자, 어찌됐든 이 집회가 이번 최상명 특검에 대한 국민적 규탄은 현상이고요. 본질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당사자로서 의혹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탄핵으로 이어지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네.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총동원이 된다. 그리고 다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몇 명 나오는지 민주당 국회의원들 직접 현장에서 시위하고 구호 외치는 거 보시려면 국민 여러분들이 다 거리로 나와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몇 명이 모이는지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울분이나 분노가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일 것이다. 안 나오는 사람들 사진 안 찍힌 사람들 이제 다 끝장납니다. 끝장 뭐 나는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만큼 지금 열기가 고조되고 있어서 네. 더 이상 이 문제는 네. 국회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못할 것 같아. 우리가 여기다 스펙스 이렇게 머리에다 붙이고 갑시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게 이 민주당 지지하는 혹은 이 진보를 지지하는 혹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이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 탈당한 사람들이 한 5,000명 정도였었고요. 그래도 그나마 좀 정리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게 이 탈당 릴레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만 명 지금 탈당 신청했다는 거잖아요. 25,000명. 25,000명. 일단 수도부 시켜놓은 거죠. 네, 수도부 시켜놨지만 네네. 어쨌든 탈당 신청을 계속 하고 그죠, 있다는 그죠, 얘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경고다. 근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이거 사실은 되게 좀 뼈아프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여의도에서 편안하게 계속해서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하고 실제 국민들 간의 괴리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분들은 현재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나 그래서 탈당하는 당원들을 위해서 편지 쓰고 제발 좀 그러지 말아달라고 내가 읍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분노의 정도 수준이 넘어갔죠. 너무나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분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적어도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만 네. 압도적으로 현 정부를 견제하라고 그런 의석수를 줬는데 그 의석수의 상징적인 첫 단추가 뭐였냐면 국회의장을 뽑을 때 저희 입법부의 수장이 윤석열 정부랑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상징적 인물이 돼야 돼라고 하는 그렇죠. 여론도 되게 높았던 거죠. 특히 그렇죠.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 근데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딱 보니까 정반대 상황이 나오고 그러니까 제부터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같이 소위 앞으로 22대 국회를 추진했을 때 소위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울 수 있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민생 입법부터 시작해서 특검법까지 통과시킬 수 있을까? 어쩌면 잘못하면 적어도 오히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과거에 이재명 당대표를 뭐 팔아먹은 거랑 유사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 따지고 보면 팔아먹은. 법원에다가 판단을 맡긴 거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으려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표를 아예 저게 입에다 딱 쳐 넣었다 이런 얘기가 네. 나왔어요. 이제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잘 됐지 않느냐 오히려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서 법원에서 이렇게 안 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태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소위 민심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번 국회의장 선거를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꽤 있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좀 그렇다면 야, 이런 정당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그분들 중에서 일본은 진짜 나 여기 싫어라고 나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정치적 의미로서 탈당이라는 정치적 수단들을 활용을 해서 압박을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저는 25일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대통령이 최수근 해병 특검법을 거부하는 순간 그 특검법의 이름은 윤석열 특검법을 바꿔버렸어요. 아. 그 순간.
그거 되게 좋네요. 아니 윤석열 특검법이 된 거죠 실제적으로. 내용도 그렇잖아요. 네네. 따지고 보면 왜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를 밝혀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밝혀져야지만 이 사건의 실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25일 날 국민적인 압박들이 28일 날 국회 압박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네. 근데 25일 날 그 압박들의 최전선에 서야 될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110명 이상이 나온다면 네.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국회의장 선거로 인해서 소위 추락한 신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당원들이 그래 니네들 한 번 더 믿어볼 수 있어라고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기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25일 날 민주당 국회의원들 4번 출구인가요, 서울역? 4번 네. 출구입니다. 네, 4번. 얼마나 나오는지 지켜보고 저는 그런 힘들이 이후에 저는 특검법 통과 그다음에 특검법에서 만약에 위법 사항이 나온다면 탄핵으로 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자꾸 여론에서 강성당원들, 개딸들 이런 사람들이 마치 일부만 하는 것인 양 자꾸 몰아가는 게 싫어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250만 명의 진성당원, 네. 당비를 1,000원 이상씩 내는 사람이 민주당에 250만 명입니다. 그중에 지금 2만 5천 명이 본물처럼 빠져나가고 있고 오늘도 중단이 되지 않아요. 아. 그래서 당에서는 탈당 처리를 못하고 있고 계속 설득을 하는데 네. 줄어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탄핵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가결됐을 때도 난리가 났거든요. 네. 그때도 한 5천 명 5,000명. 정도 네. 빠져나간 게 끝이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국회의장 경선과 관련해서 2만 5천 명이 빠져나갔는데 중단이 되지 않아요. 자, 이것을 단순한 감정 표현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 표현을 2만 5천 명이 합니까? 그 열받아서 야 당 떠나자 이렇게 합니까? 당비를 내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당을 떠나면서 이재명을 욕하는 것도 아니고 우원식을 욕하는 것도 아니고 나 그냥 싫어 떠날래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봐야 한다.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네. 대의제 민주주의가 더 이상 우리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 안에 들어갔다. 네. 국회의원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으니까 대신해달라고 지금까지 요구했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다 해먹었구나. 이제 이거 용서 못한다. 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 이런 국민적 경고를 지금 뱉는 것이어서 네. 처음에는 감정의 표출이다 이렇게 당 안에서도 생각을 했다가 야 이게 상황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좀 그렇게 하지 말자고 사람 인생이라는 게 다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계속 이 일이 중단이 안 돼요. 이재명 당대표 나서서 좀 중단해달라. 당원들 뜻을 받들겠다고 했는데도 지금 중단이 되잖아요.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탈당 행렬이 뭐요? 뭐 개딸들이 어떻게 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요. 250만 명이 어떻게 다 개딸이 되며 이 사람들이 당비를 1,000원씩 내는데 동원해가지고 되는 숫자가 아니고 국민의 5%가 당원인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한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 민주당에서 네. 당원이 중심이 된 정당을 만들어 달라고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떠나나가는 것은 민주당이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과제를 던져두는 오히려 행동이고 네. 적극적인 실천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민주당이 이번 25일 그리고 오후 3시 서울역 4번 출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희숙님께서 늙은 저도 25일에 꼭 나갑니다. 이상진님 이 할아버지도 갑니다. 여러분 같이 갑시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89명 국회의원들 꼭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분들도 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내가 다 샌다 이런 얘기. 야 이거 다시 방송이겠네. 민주당 당선인들. 이거. 김종욱 박사님 안 나가면 큰일 나겠습니다 지금. 뭐 저는 뭐 종종 갔기 때문에. 우상호 의원, 고민정 의원 나오나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고요. 최윤희님, 국민들 정치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데 선민의식과 이 엘리트 정치에 찌든 그런 분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들하고 얘기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사실은 선택을 한 거예요. 얘기만 하면 뭐 갈라치기 한다 이렇게 화를 내거나 그렇게 갈라치기 하지 마세요. 우리들 지금 우리가 지금
지금 왜 우리끼리 왜 이렇게 싸워요? 그게 맞습니다. 아니라 네. 현재 이 현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리고 좀 정신 좀 차리라고 기득권이 그쪽 검찰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재명 당대표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립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이 컸지 않았는가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호소를 아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면 끝이다.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대신 혼을 내달라. 네. 그리고 방치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어려울 때마다 위기의식 느끼면 국모기 하시는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이 당심이 곧 민심이시고 여러분들 포기하고 탈당하는 것 절대 옳은 선택 아닐 거라고 후회하게 저는 됩니다.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21대 안 되면 22대 하면 됩니다. 최상병 특검 22대 될 겁니다. 이딴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21대 될 생각을 해야죠. 대통령이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한 태도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 20%대로 인기가 조금 떨어지니까 조금 움찔하는 것처럼 하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영수회담 하자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뭐 비공식 특사를 보내가지고 네 대선 가도에 문제 생기지 않을 사람으로 내가 앞길 쫙 깔아줄게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 서로 이제 또 눈치도 조금 보다가 총리 그냥 그대로 또 실장 자기 또 친한 사람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그리고 나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지금 하나도 바뀐 것도 없이 그리고 거부권을 여전히 행사하고 왜 내 마누라를 갖다가 이렇게 니네 자꾸 건드려? 이런 얘기나 지금 하고 있고 나 거부권 계속 행사할 거야. 이거를 국민의힘 사람들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이 특검 만드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야. 이런 얘기를 우리들한테 서슴없이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걸 그대로 듣고서 앉아가지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그래도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이때 이재명 대표가 잘해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민주당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차라리 정말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대표가 정확히 알아가지고 현실적으로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대의제 민주주의가 21세기에는 어떻게 직접 민주주의가 어떤 모양으로 나와주는지를 보여주는 그 새로운 지금 과도기적 상황에 있다. 이걸 좀 알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현상이 이제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의 쓴약이 되고 있고요. 제가 네.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당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이거 자칫 잘못 받들면요. 큰일 난다는 위기의식도 갖고 있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 2만 5천 명의 탈당 행렬이 결국에는 좋은 자극제가 되어서 쓴약으로 작동할 것이다. 그럼요. 그렇게 가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나 당 지도부나 또 이번에 당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고 이제 이런 면에서 제가 이번 25일 날 이제 현장에 나갈 건데요. 네. 이제 나가면 정말 어떤 열기인지 현장에서 좀 전달도 해드리고 싶고 아마 해외에서도 우리 방송 지금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도 직접 참석은 안 하지만 그날 어떤 채널로 라이브 중계가 되든 서울역 4번 출구에서 일어나는 일 저보고 선동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국민으로서 권리를 좀 외치고 싶다. 이런 정권에서 더 이상 우리가 국민답게 살 수 없다는 거 확실하게 보여줘서 네. 제도로서 바꿔보자. 제도로서. 그 제도가 탄핵이라는 제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마음 하나님께서 민주당, 조국당 제대로 안 싸우면 이번에는 국민의힘보다 먼저 태풍급 역풍 맞을 것입니다. 이게 맞는 말인 거죠? 예, 뭐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지금 부부 방탄 총력 체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찰 인사를 해서 완전히 예를 들면 자기 사람으로 다 씹어놨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는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의 거부권을 통해서 특검은 아예 안 받고 검찰 수사에서도 다 배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겁주는 거 민정수석. 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부부를 방탄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걸 깰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뭐냐? 특검이에요. 쇄빙선이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그걸 깼을 때만이 검찰을 우회할 수 있고 민정수석의 소위 말하는 겁주기도 관료들이 거기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도 그때부터는 거부권 행사 못해요. 저 그래서 25일에 있을 이 예를 들면 대국민 어떤 대회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특검이라고 하는 쇄빙선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이고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 위에 타 있는 이재명 당대표와 민당도 어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죠. 올라타면 그렇죠. 열심히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네. 제가 볼 때는 쌍방이 지금 외통수로 가고 있어요. 그럼 외통수에서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국민 민심과 여론이잖아요. 맞아요. 국민들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특검은 무조건 해야 돼.
특검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탄핵도 할 수 있어. 그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66%를 넘어가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60%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5%를 채워가는 거죠. 우상민님께서 김종국 박사님 소나무당에 당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소나무당과 함께합시다 이러셨어요. 저 민주당 당원입니다. 제가 말씀 못하면 송영길 전 소나무당 대표죠. 현재도 대표인지 현재 모르겠어요. 비대위원장은 예. 네, 우리 비대위 체제니까 현재는 송영길 손혜원 의원입니다. 예,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6월 24일 전에 출소하지 않습니까? 5월 29일인가 우리 그거 해요. 저기 이정근 그분이 예. 증인 신문할 거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 그날 어쩌면 결정 내릴지도 나 몰라요. 뭐 보석이 뭐 되건 아니면 6월 24일 전에는 네. 뭐 어제는 나올 무조건 거니까요. 나오죠. 예, 예. 자, 그렇게 나와서 그래서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서 검찰 정권 타도하자고 다시 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와, 원래 제가 이렇게 과격한 용어를 잘 안 쓰는 스타일인데 요즘은 특히나 총선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고 똑같이 국정 운영하는 걸 보고는 와, 이것은 더 이상 숨어서 포기할 수가 없다. 나서서 싸워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더욱더 들어서 이렇게 과격한 용어를 쓰지만 송영길 대표가 나오면 뭔가 거리의 투쟁이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면전의 양상이 좀 바뀔 수 있다. 좀 강하고 그리고 똘똘 뭉친 사람들이 최빙선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도 최빙선이 필요하지만 외부에서도 최빙선이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제 친한 친구 정치평론가 박모 교수는 아예 방송을 줄이고 매주 토요일 날 뭔가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고 실행해야 되겠다고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박진영입니다, 그 사람이. 박진영 교수도 그렇게 해서 이제 거리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실명권. 도저히 이게 평론만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더더욱 많이 느낀다는 거. 너무 많이 쏘갔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하더라고요. 이번 25일 날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28일 날 특검 재의결이 사실은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25일 날 많은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가지고 진정성 있게 외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여당도 눈치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입수한 정보가 정확한데 많이 흔들려요. 지금 말들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뭐 3명이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고 하죠. 10명 정도는 지금 아직 나 안 정했어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번 25일 날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됩니다. 네. 많이 나가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전 진짜 웃겼던 게 네. 국민의힘이 탄핵을 얘기하면 국가 전복 세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긴 아니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탄핵이라는 게. 네. 아니, 헌법에 나와 있는 얘기라는데 그게 전복 세력입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미국 독립선언서하고요, 프랑스 인권선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소위 국민들에게 폭정과 악정을 퍼붓는 정부가 있다면 그걸 타도하는 것, 갈아엎는 것이 소위 시민들의 권리자 의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 프랑스는 완전 좌빨 나라였고 예를 들면 미국은 예를 들면 무슨 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탄핵이라는 제도를 둔 거잖아요. 네. 근데 탄핵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대통령인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한 행위를 보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야 저거 매우 문제가 많은 행위인데라고 하는데 그걸 거침없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하자고 얘기했더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나랍니까? 이게 예를 들면 민주공화국에서 소위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네. 아, 그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싸워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싸운다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국가 전복 세력이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 봉산 전체주의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있는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뭐 국가 전복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아 진짜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 국가전복 세력이라고 했던 그 사람 친구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같이 나와서 했어요. 자기 친구를 국가전복 세력으로 두고 있네. 네, 맞아요. 민심이 아니면 아닌 대로 가는 것이고 대통령은 유한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사이에도 잘못되면 우리가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든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왜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까? 가능한 한 안 써야 되죠. 네. 그런 대통령이 아예 다른 길로 가시겠다는데 아니 가시겠는 게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정말로 답답했어. 이번에 최혜병 특검이 28일에 재표결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만 신경 쓰고 있는데 89명 중에는 혹시 이탈표는 안 나오겠죠? 죽여? 아니,
나오면 안 되죠. 죽여버려요? 나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무기명 투표니까. 아니, 이게 또 혹시라도 저쪽에서 공작을 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저쪽 하죠. 보면 뭐 전화하고 막 얘기하겠죠. 네, 친한 사람들이 뭐, 있잖아요. 야, 이렇게 되면 국정이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소위 이 불안 심리들을 통해서 하겠죠. 근데 저는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법이 통과돼야 되고 거부권도 행사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네. 또 그다음에 민주당이 뭘 걸고 선거운동했습니까? 이채 양명주 걸고 선거운동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냥 그런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국회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안 되겠다, 무서워, 겁난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상민 의원처럼 가야죠, 저쪽으로. 맞아요. 저기 남지 지금 마라, 그냥 가라. 뱀이 러브님이 제가 89명이 중에 이탈표 없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그 89명은 22대입니다. 이번 제의는 21대잖아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지금 댓글 다셨거든요. 예, 그렇죠.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 89명은 21대에도 있고 22대에도 있어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89명은 초선 의원들이 아니에요. 그 89명은 그러니까 좀 약간 헷갈리게 제 얘기 잘 얘기하는데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제 말이 맞다고요. 지난번 국회의장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 그 이제 선출 과정에서 89대 80이 나왔으니까 이제 89명이 어떻게 하겠느냐도 있고 21대에는 또 공천을 받지 못하고 아예 낙선한 사람도 있고 공천에 탈락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비상인데 출석을 하지 않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출석을 하면은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가결표를 던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단속을 많이 하는데 결국 이 단속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민심으로 보여준 수밖에 없다. 이제 맞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갈지 모른다. 만에 하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석수보다 적게 가결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뭐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때는 뭐 이게 지금 이제 탈당이나 이런 분위기하고 완전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분위기로는 단속하면서 확실하게 무릎 붙여서 28일 날 뭔가 큰 일이 일어나도록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조금 오버한다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앞장서가지고 탄핵열차 시동 걸렸다 이런 얘기 지금 크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아니 시동이 걸렸으니까요. 진짜 그럼 걸렸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진짜 걸렸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을 하게 되면 탄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제가 볼 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소위 공직기강 비서관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직권을 갖다 남용한 사례들이 엄청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뭐 이 외에도 제가 볼 때 뭐 저희 대통령 부인물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다 탄핵 사유예요. 탄핵 사유인데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좀 국민적 동의를 좀 확보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탄핵 절차는 이미 시동이 걸린 거죠. 가고 있는 거죠. 일단 25일 날 다 올라오시잖아요. KTX로. 그게 탄핵 절차잖아요. 뭐 그분들이 예를 들면 그냥 특검만 통과시키라고 올라오시겠습니까? 특검 하나 때문에 특검 플러스 탄핵을 시켜야겠다는 생각들이 많으시면 이미 전국적으로 25일 날 KTX는 탄핵 열차로 다 바뀌게 돼서 올라오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저는 무슨 뭐 그 정청래 의원을 같은 어떤 그런 발언들 자체가 그분들한테만 그분 한 명만 나오면 안 돼요. 네. 많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위법행위가 있다면 탄핵할 수 있다. 아니 그래야 대통령이 탄핵할 짓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만 하면 무슨 뭐 국가전복 세력이니 좌빨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건 이제 민주공화국에 있는 시민들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특히 그 시민을 대의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발언들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아니 탄핵 얘기한다고 국정이 흔들립니까? 오히려 탄핵 당할 만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국정이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 길에 같이 가야 된다. 탄핵 당할 거 탄핵 당해야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갖다 냅둡니까? 아, 그러니까요. 근데 장외 집회 열리는 그날 2+2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2+2 국민의힘 지도부랑 그 회동을 한답니다.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또 왜 하필이면 그날? 왜 하필 그날은 그런 걸 해야 되죠? 전 대표님.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참 제가 이제 이게 또 이런 것도 이제 또 막 이거 원내대표까지 뭐 디스하는 거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예를 들면 계속 협치 여지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중도층 또는 예를 들면 합리적인 보수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민주당도 협치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여지들을 통해서 좀 유연하게 좀 의정, 국회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 협치할 수 있는 대상이 협치의 여지를 준다면은 저는 그런 여지 속에서의 협상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당대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오늘 뭐 어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협치, 대화,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만들어가는 거다. 아 그렇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대화를 통해서. 근데 대화가 됩니까? 192대 108로 져도 네. 조명 저걸로 국정 방향이 옳다고 얘기하고 검찰 인사 자기 마음대로 하고 민정수석실 둬가지고 다시 또 옥죄이고 있고 거부권 그냥 바로 행사하고 있는 그것도 자기에 대한 거잖아요. 당신이 문제가 있는데 수사해봐야 됐었더니 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협치가 가능한가? 전 불가능한 것을 계속 하자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강력한 여론과 민심을 통해서 압박을 하면 손 들고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참 좋아했던 단어가 참 싫어진 게 두 개가 있는데 역풍이라는 말하고 협치라는 협치. 말이 진짜 싫어진 거예요. 역풍 뭐만 하면 역풍 뭐 우려된다 그딴 말 하는 거 진짜 너무 비겁해 보이고 협치가 정말 좋은 말인데 그렇죠. 좋은 말이죠. 맨날 거기 숨어버리니까 너무 싫은 말이 돼버렸어요. 어때요?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상황에서 협치 뭐 이렇게 내세워서 가는 거 시기가 적절하지도 않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 관련해서 지금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오늘 뭐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또 어떻게 처리할지 좀 봐야 하는데 지금의 국면은 협치나 그리고 정치의 복원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네. 형식적으로 원내대표회담에서 원구성 협의를 이제 하겠죠.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결국 탄핵 열차에 올라탄 이상 민주당이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 또 이재명 당 대표가 오늘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만나자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실제로 연금개혁을 21대 국회 28일날 한번 통과시켜 보자고 하는데 이것은 여야 대표가 만나도 되는데 왜 대통령이 제안을 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라도 제대로 끝내고 갑시다라는 제안이지만 그게 저는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50%는 안 받을 줄 알고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탄핵의 명분을 더 쌓자. 네. 이제 이런 것들로 두 가지가 복합적인 요인으로 저는 작용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은 협치라는 것도 형식적으로 내세우는 것이지 실질로는 전면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일종의 요소다, 수단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영상 저희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옆뒤 영상도 끝나고 나서 영상 틀어드릴 거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꼭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서 저희도 좀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꽁오리. 인천 오리고기 맛집입니다. 오리간장 불고기와 오리 고추장 주물럭 전문점 물꽁오리인데요. 주인장이 오랜 테스트를 했습니다. 가장 식감이 좋고 양념이 잘 배는 고기의 두께가 얼마인가 이거를 세상에 계산을 해냈다는 겁니다. 1.8mm로 자르니까 그게 가장 양념이 잘 배고 가장 맛있더라. 그래서 오리고기를 그렇게 자르셨다는 거예요. TV 맛집으로 여러 번 선정된 만큼 맛 하나만큼은 보장합니다. 계산동 맛집 물꽁오리는 계산동 본점과 부평점이 있습니다. 오리고기의 단점은 다 잡았고요. 장점만 살린 오리고기 맛집입니다. 단체 손님도 환영하고 있고요. 현재 방문 포장 1kg에 29,900원으로 할인 중에 있으니 인천 계산 본점과 부평점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갑자기 배고프고 침이 고이고. 주물럭 오리고추장 주물럭 고기 먹고 싶네요. 저기도 가야 되는 거죠. 네, 우리 가야 돼요. 왜 저희들한테 이렇게 고문을 하시는 거죠? 저 대구도 네. 저번에 나왔고 태국 경상아도. 네. 여기도 인천이고 인천. 왜 근데- 서울엔 없어요? 왜 강서 이쪽은 안 와요? 뭐 광고가 없네요. 강서 근처에 계신 분들 저희들에게 솔직히. 아니, 강서는 뭐 인천하고 네. 가까 인천 부평은 아주 가까운데 근데 네. 이름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물꽁오리. 물꽁오리. 왜요? 그래서 왜 물꽁이야 물어보니까요. 그냥 물에서 꽁 하고 빠지니까 물꽁오리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아니, 이름 들으니까 까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물꽁오리 엄청 자, 맛있고 유명하대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광고하는 착한 보험 있습니다. 또 안 나오는데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1644-1236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전문적인 컨설팅 하는 재무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께 제대로 된 계산해서 이 보험 상품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 이 보험 상품은 필요 없다. 이 보험 상품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경제 수준으로 보아서 50번 내다가 말 것 같다. 50번 내다가 말면 중도해지 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오히려 회사만 돈이 더 불려지게 되고 여러분은 소용이 없다. 이런 거 다 알려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본인들이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법 연락하셔가지고 꼭 한번 재무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M으로 시작하는 다른 보험 회사도 있고 많던데요.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착한 보험만 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착한 보험, 광고도 착한 사람들이 하고요. 여기 전화한 사람들 다 착한 사람들입니다. 1644 1236 이거 쉽지 않은데. 연락하세요. 네, 오늘 역전 영사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역전의 용사들! 노 변호사님 그냥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